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비명계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표 단속한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 또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입니다. 이준석 깐족거리는 것 좀 그만 봐야겠다. 그 이준석의 난을 제가 지난 8월에 1차로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대를 틈타서 2차 봉기를 일으켰는데 천하용인? 네, 이것 역시도 1차 난을 진압했던 선봉장인 장례찬이 나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라. 내부 총질팀이죠. 그게 어떻게 뭐 같이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내부 총질러들의 집합소예요, 그게. 원래는 보수정당 그런 거거든요. 우두머리를 없애면은 병력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준석도 잡으려고 그러고 유승민도 잡으려고 그러고 나경원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젊은 세대는 지금 구독 서비스에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정당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됐어요.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놓으면은 그래 뭐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 받고 어차피 그거는 그래, 투표권으로 뭐 장이 설 때마다 놀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쉽게 안 죽을걸요. 알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유채커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네. 오늘은 말 안 시킬 테니까 바로 나가면 됩니다. 네, 오늘은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좋아요. 류 실장, 정혜원 분들 의견은 잘 챙기고 있죠? 네네, 지금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류민지 류 실장님이라는 댓글이 있네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보이는 모양이군요.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잖아요. 조금 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을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전할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에 비유했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 뒤에도 이제 표현이 좀 더 이어졌는데 깡패라는 단어를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국회 표결이 다가와서인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상당히 좀 강도가 세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투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치러지는데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소식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했었는데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결정을 맡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 비명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한 만큼 압도적인 숫자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꽤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의 결론 못지않게 이 표차 역시 향후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련해서는요. 오늘도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뜨겁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현 후보가 협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김 후보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에게 정치 생명을 걸라 이렇게 말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 측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서 공세를 계속할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도 오늘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 정치인사이드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밤에 당대표 후보들의 3차 TV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사실 이제 어토류한테 맡길 거냐 토익남한테 맡길 거냐 저로서는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번갈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은 유 실장이 해요. 오늘 밤에 좀 늦게 자는 편이라면서요. 네, 저 밤에 사실 토론 보는 게 취미거든요. 취미. 오늘 내일 취미요? 오늘 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박준호 마커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밤에 늦게 들어간다고 하려고 그랬죠. 아니 그거보다는 아마 한 잔을 하시는 게 취미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유 실장이 잘 챙겨서 내일 좀 소개하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 조금 전에 해봤습니다만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해서 밝히고 있죠. 또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회 운영위도 열려서 관련 공방도 이어졌는데 유한울 체커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33번 공방, 연설 맞대결, 오픈런 사라지나, 번개탄 금지, 13세 촉법 반대로 잡아봤습니다. 여의도에도 다정의 애청자 정의원님들 많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원 인증을 공개적으로 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 지도부 회의장으로 가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김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달 사이에 46%의 수익을 내고도 먹은 것이 없다며 항의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네, 정 의원은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 최고위원, 최근 브라보콘 패러디송을 밀고 있죠. 본인에 대한 후원금 납부 부탁 노래로까지 활용 중인데요. 이 소식까지 야무지게 챙긴 박마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발표에 국민들의 유쾌한 반란이 뜨겁습니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은행 계좌 활용당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직접 도이치모터스 12시 송 부르기에 동참했습니다. 고맙게도 JTBC에서 보도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요. 12시에 후원금을 때려달라는 브라보콘 패러디송을 직접 부르기로 했습니다. 12시에 때려요 후원금, 둘이서 때립시다 후원금, 살짝 쿵데이트, 정청래 후원 계좌. 네, 요즘 웃을 일이 없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 영상을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정청래 의원, 더 나아가 민주당의 빌드업이었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번호 133번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요즘 숫자가 유행입니다. 133, 이거는 무슨 사건 번호입니까? 275, 이거는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죠. 수백 번이 아니라 275번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숫자만입니다. 사건 번호 133번, 2012년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에 붙인 번호입니다. 금감원이 사건 번호 133번에 대해 쓴 보고서는 지난해 관련 재판 참고 자료로도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국회 정무위에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2012년 이 자료가 작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사를 벌이기 이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서 조사를 했고, 이 조사에 근거해서 야 이건 주가 조작 혐의가 뚜렷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런 말씀들이 네. 제 취임 전에 있어서 제가 와서 그 보고서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룰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가 됐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 주가 조작 건 등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네, 5%를 상장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등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금감원은 주가 조작이 아닌 이 부분을 들여봤다는 설명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러면서 검사 때 경험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이죠.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낸 뒤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당시 사표를 낸 진짜 이유,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도 들었고, 근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네, 전 정권에서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했다. 이게 이 원장 말의 핵심인데요. 전 정권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드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한 언론이 법원이 통정거래로 판단한 이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전화 녹음 파일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확보해서 검토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화 녹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 자체도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날을 세우는 부분,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에 대한 경찰 수사입니다.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서 바로 CCTV 확보를 하고 또 그 CCTV뿐만 아니라 뭐 골목길이라든지 주변 주차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적 증거들, CCTV들 다 확보를 해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 당사자인 천공에 핸드폰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압수수색해서 통화 내역해보고 위치 조회해봐야죠. 마침 오늘 경찰이 천공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천공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위치 기록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천공이 답사에 나섰다고 지목된 당시 관저 후보지 인근에서 확인된 위치값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또다시 민주당에선 반박이 나왔습니다. 누가 위치 추적이 뻔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범죄 현장에 갖고 가겠느냐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관저 후보지 CCTV부터 압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렇게 미진하다면 민주당이 천공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증인 성사를 하게 되고 안 나오게 돼도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 최소한 거짓말을 못하게 혹은 정권 눈치 보고 이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세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거는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해태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에요. 두 번째 픽은 연설 맞대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1주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맞붙었습니다. 이번엔 무기가 아닌 연설로 붙었습니다. Brutality will never grind down the will of the free, and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Главное, что люд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дали им моральную оценку. Горжусь, думаю, все мы гордимся, что наш 러시아는 2011년 미국과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 참여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이면 뒤집을 수 있다.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끝날 줄 모르는 양측의 대치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의 기록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8,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어린이는 490명에 달하고요. 부상을 입은 사람도 약 13,300명, 어린이는 이 가운데 1,000명에 달합니다.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서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은데요. 사상자의 90%가 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 포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의 정교의 성탄절조차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36시간 동안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공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Если человек обещает, то он должен обещание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Вот обещая, значит, должен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этого. Вот и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что им надо.
네, 참담한 기록 속에 최근 휴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일각에선 지금의 전선을 기준으로 우리 남북한처럼 분단 상태로 전쟁을 끝내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희 JTBC와 만나서 이 방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Терорист. Путін є терористом номер один в світі. От, якщо раніше Усама Бен-Ладен був терористом номер один, то сьогодні Путін є терористом номер один в світі. Вони мають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авторитарну, тоталітарну країну, яка має ядерну зброю, от, яка є дуже небезпечною для своїх сусідів. 네, 세 번째 픽은 오픈런 사라지나로 잡아봤습니다. 오픈런 곳곳에 생기다 못해 이제는 소아과 오픈런도 생겼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선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렸죠. 서울의 한 아동 전문 병원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이미 만차입니다. 도로까지 줄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8시에 오면은 한 100번? 120번?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형 병원이라고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지원자는 3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3년 동안 전공의를 한 명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중도사직을 해서 현재 3년 동안 전공의 유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동 집약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항상 이제 인력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최하위가 되고요. 또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라든가 최악의 그런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전공의 지원이 점점 깊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학회 차원의 집계 결과 전국의 소아 응급진료를 24시간 제대로 볼 수 있는 병원은 40%도 채 되지 않는데요. 더욱이 대부분 경증 질환에 국한돼 있고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서 관련 공공정책 더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이런 소아 이런 진료 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 픽은 번개탄 금지입니다. 복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자살 예방 대책 시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번개탄 생산 금지 때문인데요. 정부는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2021년 1,760여 명으로 10년 동안 600명 가까이 늘어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지원을 통해 안 죽게 만들어야지 못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비슷한 비판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이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습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픽, 13세 촉법 반대입니다. 지난해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가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걸 추진하고 있죠. 법원 행정처가 여기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담겨 오늘 공개됐는데요. 13세 소년이 형사 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소년의 가정 환경 개선, 정신질환 치료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또 이제 천공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감사를 담당하는 이제 상임위원회잖아요. 거기서 김건희 여사와 천공의 이름이 등장을 했죠. 네, 일단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어제 천공에 대한 어제 박마커의 발제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상영이 됐는데 댓글에 박마커 국회 입성했다. 박준우 마크맨 화이팅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네. 네. 어제 이 회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습니다. 어제 유튜브 조회수도 20만 회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만 돌이라는 별명을 좀. 네. 예전에 100만 넘은 적도 많아요. 박마커는. 그 정도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네. 이어갑시다. 제가 질문한 게 뭐였죠? 오늘 운영이. 운영위에서 천공 관련 공방 물어보셨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 회의는 법안 심사를 하기로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의혹 자체를 따져 묻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뭐 천공의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부권 행사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하루빨리 열어야 되고. 네,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여사 의혹,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의혹인데다가 전 정권에서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 김미애 의원은 특검을 운운한 게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조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꺼내들면서 한층 더 세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야당 대표가 그런 피해 구속영장과 그런 범죄 피해 내용을 물타기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 대통령을 깡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겠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공언하고서는 본인 앞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몇 차례 주고받았는데요.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 간사들이 계속 이 업무보고를 열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 나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필요하면 상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 뒤 예정대로 법안 심사를 하고 회의는 약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기도 했잖아요. 전에 이제 3월 임시국회를 놓고 여야의 쟁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1일에 하자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소집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일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는 24일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상당히 뜨겁군요. 언제부터 문을 열지에 대해서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체커가 오른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경찰 천공 관저 인근 위치값 없어. 최재성 천공 국조 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에 빗댔습니다. 대장동 일당들과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과거 2번이나 도주한 적이 있다면서 상습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하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작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말, 윤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발언이죠. 윤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빗댄 이 대표는 가만히 맞고 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본인과 본인 주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나치다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133, 이거는 사건 번호입니까? 사건 번호. 275, 이거는 압수수색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이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도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기로 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은 아니지만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유 발언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요. 친문 혹은 비명계인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가 이견 없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토론은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도 좀 있었을까요? 가결? 네. 가결 안 돼. 대표님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네, 서른 의원은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대표적인 인사죠.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이 대표의 면전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출마를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네, 그런데 설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 점심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취 표명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제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당원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개인의 판단으로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이유, 일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방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영장에는 일명 그분 논란, 428억 약정설에 대한 내용은 빠졌죠.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직접 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돈 받은 거 없다, 구체적인 혐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한마디로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영장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몇 년 동안 검사가 한 70여 명 가까이 동원돼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네, 한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 기자들의 백브리핑에 검찰 수사 관련 질문에 나오면 입을 꾹 닫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중간 발표가 됐으니 적극적으로 방어 여론전 펼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그걸 짰으면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죠. 강제 수용이 아니라 환지를 해줬을 것이고, 공모하지 않고 그들을 민간업자로 지정을 해줬을 것이고, 그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청탁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참 구속영장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체포동의안의 변수가 남아있죠. 국회에 올 때마다 시선을 강탈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처럼 이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은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할지가 관심인데요. 전직 법무부 장관 선배인 박범계 의원은 너무 검사처럼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검사가 했던 것을 대응을 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지금 관심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느 정도로 표를 모을 것인가인데요. 한 장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경우에 오히려 민주당의 반감을 사서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다라는 게 중론이었죠. 다만 이 새로운 증거를 꺼내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성향상 새로운 증거가 있었으면 진작에 흘렸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고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도망갈 리가 없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따르면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당시 성남시 의회를 점거했을 때 이렇게 2번 이 대표가 도주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도주 우려? 자서전에 적어놓은 대로입니다. 일단 도망가고 증거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감됐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지금으로선 이런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검찰은 오늘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 또 비서실, 평화협력국 등이 대상이 됐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돈,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1대1 대질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인 대질이었고 좀 고성이 오가긴 했는데 저희들 유감 표명하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1대1이 될지 뭐 4대1이 될지는 뭐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은 백현동 아파트 그리고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한 번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킬 수 있지만 다음번에 또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부결을 주장했던 친문 이 비명계 의원들이 다음번에는 사실 이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에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리 오랜 시간 버틸 수는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의 핵심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 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밑에 아주 좀 높이 솟아오르는 트램펄린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 또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 저는 압승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주장을 하고 있는 김 씨는 만약에 약정서를 인정할 경우 범죄 수익으로 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국가로 환수가 되죠.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도 다 같이 이 약정서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곽상도 전 의원 판결 때 봤듯이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김 씨의 수익 배분 관련 진술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만배는요.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부와 동일한 형태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그때 사실 과장했어. 거짓이었어. 조금 부풀려서 얘기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거짓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은 열려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이 대표와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던 이 대표의 선긋기와는 다르게요. 유 전 본부장은 2009년부터 이 대표와의 인연을 이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칭 다이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대1의 관계로 만나온 사이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두 사람이 만난 건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과 이 재건축을 하기로 손잡으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한나라당 세가 셌기 때문에 천당 밑에 분당이다라고 불리던 이 분당에서 민주당의 표를 얻어야 했던 이 대표가 리모델링 관련 업자였던 유 전 본부장과 만났다는 겁니다. 당시 이 대표가 토건 사업에 눈을 떴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개 측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자. 그게 이제 주민들 수건이었거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거를 편승해야 분당 사람들이 본인을 찍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토건적 제일 싫어하는데 토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유동규 실록이라는 이름의 이 유튜브 시리즈는 100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신 게 1화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법정밥 여론전, 이 내용에 따라서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뿐 아니라 법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당의 원로들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면서도 조금씩 결이 다른 주문들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정치권의 이 거친 말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깡패에 빗댄 이재명 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재명은 도주 상습범. 네. 유정환 실장이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조금 전에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오늘 간담회에는 김원기, 권노갑, 이해찬, 임채정, 이용득 고문 등 당의 원로급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역전의 용사들인 상임 고문을 모시고 당에 나아갈 길,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토론하겠다고 했는데요. 원로들은 대부분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는 체포 동의안은 당을 깨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서 압도적 다수로 부결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우리 당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거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당을 흔들어서 당을 깨려고 하는 게 주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노갑 고문의 조언은 결이 좀 달랐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처한 고충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번 체포 동의안이 올 텐데 이번에는 뭉쳐서 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다음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선당우사하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처하고 있는 이 고충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그 역사 있는 전통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설전선반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해찬 전 대표 또 권노갑 고문의 주장이 약간 다르네요, 그렇죠? 네. 자, 이해찬 전 대표는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도 좀 가까운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경기도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 경기도청의 이 전 부지사 사무실을 포함해서 7,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기도는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김진욱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에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지난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직기간과 상관이 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으로 하는 건 과도한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김동연 지사의 PC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검찰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두 번째로 불러서 조사를 또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번 첫 조사 때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아태엽 전 회장까지 불러서 이 사자 대질 신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김 전 회장과 1대1 대질 신문을 벌였다고 합니다. 조사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은 독자적인
전략적인 대북 사업을 위한 것이고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난번 조사 때는 이전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이전 부지사와 반대 입장을 견질하면서 이 3대1의 구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당시 김 전 회장은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또 형이 왜 나 모른다고 하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따졌다라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예, 네, 기억납니다. 당시 그때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전 지사가 임플란트를 했던 치아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제로 예정됐던 재판 절차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네, 대질 조사 때 벌어진 일이군요. 네. 김석태 전 회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나왔던 모양이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깡패빗댄 이재명 대표, 정진석, 이재명 도주 상습범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전당대회가 시끄럽죠. 김 후보를 겨냥해서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김 후보는 민주당식 가짜뉴스라며 대응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섰고 김 후보가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며 정치 생명까지 걸었죠. 그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그러면 제 정치 생명 걸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탈탈 턴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영장 신청을 39번이나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먹었던 건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다 밝힌 겁니다. 동지들이 민주당식 생떼탕을 끓이고 있다. 섭섭함도 토로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아니고 우리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 씌우기로 민주당의 언어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 후보의 해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입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역시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닮은 듯한 두 사람.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나 봅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과 관련해서 울산 이재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울산의 이재명이란 딱지. 생떼탕 프레임만으론 떼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식 공격이라 글쎄요. 실제로 국민의힘의 주적은 바로 민주당이죠. 민주당식으로 공격하지 말라 그러는데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그런 공세를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논란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 좋은 먹잇감을 그냥 두고만 볼 리는 없겠죠.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정확한 명은 이제 앞으로 더 정해지겠지만 지금 가칭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단장도 하고 구성원들을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김 후보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투기 의혹의 핵심, 이 니은자에서 기역자로 바뀐 이 도로죠. 노선이 이렇게 니은자로 원래는 돼 있다가 기역자로 꺾이면서 이상하게 또 김기현 후보 그 땅 위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변경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좀 행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 김 후보, 이 도로 계획을 승인한 사람은 민주당 출신 송철호 시장이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해당 도로도 지상이 아닌
지하 터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울산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터널로 뚫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터널은 김기현 후보가 가진 이 산의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혀 그 도로와 김기현 후보 땅이 어떤 가치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일은 없다. 다만 터널 입구가 어디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아주 낮은 구릉이어서 지하 터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터널을 낸다고 하더라도 김 후보의 땅은 바로 터널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토지가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송전탑도 지나간다며 좋은 땅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또 한편에선 주변에 투기 세력이 붙은 흔적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KTX 울산역이 2010년에 개통이 돼서 세워졌는데요. 거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옆에 무슨 주거지가 있거나 뭐 상가가 있어야 역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기현 후보의 땅 주변에 굉장히 큰 필지의 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쪼개기, 뭐 80개 정도로 쪼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나는. 김기현 후보 땅이 있고 주변이 개발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냐.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리로 속단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투기현이냐 투자현이냐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아,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인생 2회차인 진도주는 신도시가 들어설 분당 땅을 콕 집어 샀죠. 김 후보 역시 그냥 인생 2회차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2회차든 성견지면이든 김 후보가 해당 땅을 매입한 이유 노후 준비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목장을 하시려고 했다. 근데 그때 그 98년인데 당시 김기현 후보 나이가 39살이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은퇴 데뷔를 하셔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도 43살 먹도록 뭘 했나 함께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한 팀이 됐다.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와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말인데요. 비윤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죠. 당장 결선 투표 그리고 선거 연대가 떠오릅니다. 안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를 이야기한 거다. 살짝 거리를 뒀는데요.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나면 계속 분열하지 말고 전체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천 후보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 팀을 꾸려보고 싶었나 봅니다. 함께 이태원에 가자 공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천하용인 4인방에 참여한 이태원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달라는 겁니다. 안 후보가 과연 초대에 응할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거절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안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안철수 캠프는 구조적으로 이준석이 뭘 한다 그러면 불안해해요. 서로가 서로를 포섭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안철수 대표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전혀 다른 기획 의도 없으니까요. 그냥 오세요, 그냥. 용산 가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자는 거에 오히려 내가 천하람 후보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병풍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안 후보가 거절을 했는데요. 안 후보 측은 전대 와중에 특정 후보끼리 모여 이벤트를 벌이는 건 누가 봐도 억지스럽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왜 황교안 후보나 김기현 후보에게는 제안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획 의도가 있다 생각한 듯 싶죠. 천 후보는 홀로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면서 은근히 기획자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천 후보는 아쉽다면서도 연대를 생각한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전략적 제휴를 제안했던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천안연대든 안천연대든 연대는 없습니다. 좋은 어떤 스파성의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전략적인 제휴 정도 띄엄띄엄 하는 것이지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가 서로 주도권을 쥐려 밀당을 하는 듯 싶습니다. 최근 안 후보의 지세가 주춤한 사이에 천 후보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실버 크로스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천 후보 측은 안 후보의 애매함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슬쩍 꼬집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좀 우물쭈물 우왕좌왕하시다가 본인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결선 투표에는 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후보 측은 참는 것도 능력이라고 반박을 했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부딪히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천하람 후보처럼 다 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네. 당장은 시원해요. 하지만 당은 깨집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더욱이 용산과 각을 세우는 건 천 후보의 프레임이죠. 친윤과 반윤 사이에 낀 이 샌드위치 신세. 어떻게 해서든 견뎌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프레임으로, 경쟁력 프레임으로 가야지 네. 윤석열, 뭐 용산 대 안철수 하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무조건. 네. 조멘토가 본인의 나이까지 공개를 했네요. 43살. 저거 몇 살 차이 안 나네요. 네. 유 실장은 MZ니까 좀 차이가 있겠네요. 아, 네, 네. 좀 있죠. 일부 정의원들은 네. 진짜 MZ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MZ 맞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MZ라고. 네, 류민지라고요. 류민지. 아, 네. 류민지. 별칭이 유민지잖아요. 네, 유민지.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기분 안 좋은 거 있어요? 왜? 아닙니다. 오늘은 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자, 민주당이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김기현 후보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게 민주당의 자살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직권남용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자기 땅 밑에 터널을 뚫으면 땅값이 1,800배 오른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네, 김기현 캠프의 김시간 수석 대변인도 따로 논평을 냈는데요. 이재명 방탄의 묘안으로 다급히 떠올린 게 김기현 저격인 듯하다면서 진상조사를 할 게 아니라 예전에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게 진상을 밝히는 지름길이다. 재탕, 삼탕, 진상규명으로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옛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들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일종의 선언을 했는데 당시 이제 익명으로 지지선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좀 논란이 있었고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어제 이제 명단, 지지선언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앞서 이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김기현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라면서도 실명 공개를 부담스러워한 참여자들이 있다면서 지지 명단은 이제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자 어제 이제 김기현 캠프에서 이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당협위원장들 가운데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인사들이 나온 겁니다. 이 황영현 전 바른정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은 명단을 보고 한동안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급해도 뻔히 밝혀질 거짓말을 하느냐 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 경선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주민에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바른정당 출신이고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이기인 후보도 지금 이제 박준호 마커가 얘기했던 대로 명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후보는 명단에 포함된 장가포 이대희 당협위원장은 바른정당이 아닌 국민의당 출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정선 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무직 당직자였고 박원관 전 정책국장은 사무처 당직자로 당협위원장 범주에 속해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구본항 대구 북갑위원장도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역시 바른정당 출신이기도 하죠. 이준석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김연경, 이 남진 씨에게 부담만 안겼던 꽃을 든 남자 사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런 식의 억지 지지 선언 명단 모으는 게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나마 명단에 보니 이름도 틀린 경우가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 측과 신경전을 상당히 크게 벌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캠프 윤형희 대변인도 단순히 숫자를 부풀린 줄 세우기 공갈빵 지지 선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명단이 허위와 날조로 조작된 공갈 지지 선언이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정치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명단 공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김기현 후보는 지지 선언을 한 바른정치 모임 쪽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명단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 기자회견을 주최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저를 지지한다고 해서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것밖에 없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의 이재명, 물음표, 민주당 진상조사단 구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도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치열한데요. 당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친윤계와 친이준석계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준석 아바타, 다른 한쪽은 윤핵관 아바타를 외치며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박준호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마블 영화의 유명한 한 장면입니다. 이 어벤져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팀 아이언맨과 이 팀 캡틴 아메리카가 전투를 벌이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의 양상이 딱 이러합니다. 이 팀 윤석열과 팀 이준석이 맞붙은 모양새인데요. 이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이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태영호 후보는 이 범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비윤계이자 이제 정확히는 친이준석계인데요. 두 팀의 색깔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 열린 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 연설회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먼저 이 팀 윤석열은 연설에서 2년을 앞섰습니다. 충청은 제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 아버지는 공주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교단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지금도 오늘도 대덕연구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님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이 충청브라더스는 제게 친정 오라버니나 다름없습니다. 조수진 후보는 충청도가 자신의 연고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충청과 본인이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설명했는데요. 지역 표심 공략에는 이만한 카드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이 팀 윤석열의 일원답게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 어필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텐데요. 김재원 후보는 자신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입당시킨 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당에 입당을 시켰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우리 충청인 여러분들의 여망, 충청 대망론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 후보도 이 충청과의 인연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애석하게도 경북 출신인데다 이 충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나 봅니다. 하다못해 대전에 사는 아는 사람 얘기를 꺼냈죠. 이 충청도 사투리는 덤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대전에 살고 있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설하러 가서 뭐라고 하면 되지?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아이고 죽겠슈. 그냥 살려주슈. 저 김재원이한테 한 표 주슈. 한 표 줘요. 김병민 후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지난 대선 당시 일찌감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대변인을 맡았었죠. 김 후보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정권 교체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의 시작과 끝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한 유일한 대변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오직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 끈끈하게 버텨주신 그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정권 교체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었고 나는 이것으로 의리를 지켰다. 나는 의리가. 반면 팀 이준석은 전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념보다는 이 미래를 얘기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허은하 후보도 이 충청의 딸이라는 점을 언급하긴 했지만요. 자신이 그리는 이 충청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서해선 고속철도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홍성으로 가는 서해선 고속철도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충청에게는 50년 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KTX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백종원이 물꼬를 텄다면 이제 정치와 행정이 제도적으로 호응해야 됩니다. 김용태 후보는 지난 이준석 지도부에서 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이번엔 일반 최고위원회에 도전장을 던지긴 했지만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강점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안은 자신에게 이 보수 정당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지도부에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청도의 젊은 도시에서도 증명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보수정당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김용태는 자신 있습니다. 팀 윤석열과 팀 이준석의 전투는 이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진행형이죠. 이 장해찬 후보와 이기인 후보의 맞대결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해찬 후보는 이 윤석열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오로지 공격이 모토인데요. 연설의 상당 시간을 이준석 전 대표와 팀 이준석을 때리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가 되어 움직이는 아바타 정치를 심판하라는 당원 여러분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부 그만 좀 흔들고 지키라는 당원들의 명령. 정부와 하나 되어 중심을 잡으라는 충청대세 여러분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천하 용인에서 인을 맡은 이기인 후보는 정책 선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 후보와 달리 오로지 공약 홍보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지위와 이렇다 할 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간호법 제정에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물론 연설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이 인터뷰 존에서는 장 후보와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장 후보가 이 네거티브만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지금 장해찬 후보가 원래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따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 퀴즈다, 뭐 아바타다 하면서 사실상 엄청난 네거티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 후보가 이 전 대표를 계속 비판한 것도 이 열등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지역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준석 퀴즈나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욕하는 것이 저는 장해찬 후보의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를 따라잡고 싶고 이준석 후보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자신이 혼자 스스로 발광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이준석 후보를 이준석 대표를 깎아내려야만 본인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그 반사체적인 역할, 그 인식들이 정말 좀 안타깝고. 장 후보는 이 후보의 도발에 이 무시 전략으로 맞섰는데요. 안 들리는데? 장 후보는 이 스스로의 체급을 높였습니다. 자신의 상대는 이기인이 아니라 이준석이란 논리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요. 이 전대는 저와 이준석 전 대표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이준석의 난을 제압했던 선봉장이었고 전대를 틈타 다시 날뛰는 이준석이라는 이 반란군 수장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격대장으로서 이 윤핵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오늘은 이 두 팀 간 장외전도 벌어졌죠. 이른바 이준석 아바타 대 윤핵관 아바타 설전인데요. 이 팀 윤석열의 조수진 후보, 팀 이준석은 내부 총질팀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이 천하용인이란 팀 이름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장동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부 총질팀이죠. 그게 어떻게 뭐 같이 의원됩니까? 말이 안 되지. 내부 총질러들의 집합소예요, 그게. 그리고 천하용인 뭐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게요. 우리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직공하는 입장에서 뭐 천하동인이나 대장동 게이트에 냄새를 안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하용인은 이준석의 아바타에 불과하다고도 했는데요. 이 내 후보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비전을 설파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직 당대표가 전혀 반성이나 성찰 없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전직 당대표가 써준 것을 그대로 후보들이 읽고, 전직 당대표가 뭐 잘못이 없고 또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 구상을 때리는 게 어떻게 가치의 노선입니까?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가야지. 팀 이준석에선 이 김용태 후보가 반격에 나왔습니다. 조 후보는 윤핵관 아바타 호소인 신세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조수진 의원은 그간 윤핵관 아바타 노릇에 충실하셨죠. 그런데 그마저도 나대다가 잘리지 않았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전전긍긍이신 양반이 뭐가 그리 잘나서 떠들어대시는지요. 내부 총질로 치면 조 후보가 1등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지도부도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대 당 지도부 중 조수진 후보만큼 당대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정치만 몰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타공인 최고 내부 총질러께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최고위원회 조수진 의원이 들어가면 아사리판의 재현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친윤계는 팀 윤석열의 싹쓸이를, 비윤계는 팀 이준석의 전원 지도부 입성을 꿈꾸고 있죠. 어느 팀이 이기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We're still friends, right? Depends on how hard you hit me. You were pulling your punches. 네, 앞에 정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당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봤고, 주민에서 이제 최고위원 경선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 이쪽도 상당히 치열하네요. 네, 경쟁이 상당히 뜨겁고, 박마커 분석대로 일단 크게 보면 친윤계와 친이준석계의 갈등 내지는 이제 신경전이 상당히 좀 뜨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이고 한번 컷오프가 돼가지고 그중에 이제 4명이 선출되는 거잖아요. 친윤계 쪽에서는 그 4자리를 다 싹쓸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본경선은요, 여성 1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을 선출합니다. 당원 1명당 2표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 8명 중에서 1위부터 4위까지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는데, 만일 이 4명 중에서 여성이 없으면 4위 대신에 5위 이하일지라도 여성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수의 후보가 나선 친윤계는 전략적인 분산 투표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친윤계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후보에게 골고루 표가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 그게 이제 분산 투표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모두 친윤으로 꾸린다, 이런 게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친윤계 안에선 이른바 오더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친윤계 당원들의 표가 분산된 틈을 타 비윤 후보들이 지도부에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의 전략 투표로 교통정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남권과 수도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후보 중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전 근대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공개 반발했습니다. 무슨 뭐 경상도와 뭐 수도권 사람은 누굴 찍고 나머지는 누굴 찍어가지고 4명을 당선시키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하고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자 해놓고 자기들은 그런 전근대적인 지령이나 내려보내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번 전대는 2021년 때보다 선거인단이 2.5배 늘어난 데다 또 2030 당원 비중이 커졌던 만큼 5도 투표 영역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고 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체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도 새로 뽑지만 아마 친윤계에서는 최고위원회가 또 당대표 또 뭐 크게 봐서는 이제 윤 대통령과 또 같은 길을 좀 가도록 아마 구성을 하려는 그런 또 생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5도 투표라는 게 만약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아까 이제 집중 발제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후보가 맞수가 아니고 본인의 맞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다. 아마 이제 그런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계속해서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고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를 깎아내렸죠. 네, 그 장해찬 후보는 이번만큼은 이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내서 이준석 깐족거리는 것 좀 그만 봐야겠다. 이 큰 코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당심이 이 장해찬이라는 부족한 후보에게 결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준석의 난을 진압하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의 난을 제가 지난 8월에 1차로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대를 틈타서 2차 봉기를 일으켰는데 천하용인? 네, 이것 역시도 1차 난을 진압했던 선봉장인 장해찬이 나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라라는 그런 당원들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축출된 뒤 한동안 조용했던 이 전 대표가 이 천하용인 내 후보들과 함께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에 반감을 가진 당원들의 표심을 자신에게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장 후보는 이 전 대표가 천하용인 내 후보보다 더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도 꼬집었는데요. 이준석의 선거인지 네 사람의 선거인지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지도를 빌려준다고 하고 있지만 지난 가처분 사태 이후 잠잠하다가 정치 재개의 발판의 계기로 이 천하용인 후보 4명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여간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해찬 후보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장해찬 후보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인,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으로 통했고 과거에는 이 정도로 척을 진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 후보는 그래서 이 전 대표에게 등을 돌린 이유도 이번에 설명했습니다. 대선 때 많이 참았다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함께 만든 대통령에 대해선 존중하는 마음을 깔고 가야 된다는 게 보수 진영 전체의 공통된 정서라고 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맞서면서 나오는 건 그동안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결례고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장 후보는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으로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 환골 탈퇴하지 않은 이상 이 정부 내내 이 전 대표의 시간은 없다는 걸 확실히 매듭짓는 게 이 보수 진영 내 전체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붙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됐고 오늘 밤에 이제 3번째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유정아 실장이 오늘 밤에 좀 챙기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음 주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유튜브에서 또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는 이제 박준호 마커가 오늘 발제를 했으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어떤 또 이제 신경전을 또 주고받는지 잘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토론을 잘 다루는 두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요. 평가는 유한울 체커가 냉정하게 좀 해주기 바라요.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팀 윤석열 대 팀 이준석 전면전, 수위 높아진 아바타 논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유채커가 제 갈 때 너무 재밌었다고. 아, 그래요? 네, 재밌었어요? 벌써 재밌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네.